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켓나우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시장이 개장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증시들이 동아시아 증시가 좀 약한 모습에 비하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낮게 지수나 종목들의 가격이 내려가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라는 것을 잘 반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 새로운 을사년의 시작,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출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분석을 들어보면요. 올해 상반기는 국장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상당합니다. 네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은요. 코스피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내내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거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되어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기, 상반기에는 약할지 몰라도 후반기, 연말로 갈수록 조금 강한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약 후강에 대한 전망들이 올해 많습니다.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새해 첫 거래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과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시장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분 지금 딱 지난 시장의 모습인데 빨간불 켠 일단 업종이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긍정적입니다. 새해 출발을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많은 업종이나 종목, 테마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로봇 관련 테마가 오늘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연휴에 쉬는 동안에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로봇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관련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관심도도 굉장히 집중되면서 오늘 새해 첫 출발은 로봇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이 보이는 테마주들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선, 전력 설비 관련해 AI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반도체,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는 올해도 계속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약간 쉬어가고 있던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또 힘을 내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도 역시 2025년에 가장 좋은 업종 중 하나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고 연말에 조금 쉬어갔습니다. 이 탄핵이나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의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오히려 방산, 드론, 조선, 우주항공 이렇게 전반적으로 방산주로 좀 엮이는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 지형의 변화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산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도 올해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탄소 포집이라든지 암호화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테마들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올해에 주목되는 테마죠. 여기에다가 가상화폐 지금 9만 달러대에서 약간 조정받고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계속해서 10만 달러뿐만 아니라 2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은 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테마는 역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로봇 투자를 단행할 것인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새해 초부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해 연초에는 어쨌든 삼성이 어떤 산업을 펼칠 것인가, 사업에 대한 전략 방향성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하면서 자회사에 결국엔 편입이 됐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 언젠가는 이 자회사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것이 실현되는 모습이고요.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2,67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이미 868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지분이 14.7% 정도였는데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지분이 35%대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삼성 내부에 이렇게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을 하면서 한종희 DX 부문 총괄이 직속으로 이렇게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신설이 되면서 삼성에서 과연 어떤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AI 기술이나 또 소프트웨어 기술과 접목되면서 하드웨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로봇주들이 이런 삼성의 모멘텀도 받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미국에서 CES 2025가 열리죠. 여기에서도 역시 AI와 로봇이 접목된 산업이 많이 주목받고 관련된 상품이나 개발 추진 사업들을 많은 관심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CES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면서 로봇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계속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다른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2대 주주 삼성전자 이제 1대 주주가 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PG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력해서 협동 로봇의 외 관절 부분,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를 공급한 바가 있거든요.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상한가 간 종목이 SBB테크인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 최초로 관절 로봇, 그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AI 피지컬 그런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제 로봇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미국 MIT와 공동 개발을 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13%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고 한번 최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 업황 이쪽의 환경에서 로봇 산업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 그 용접을 굉장히 또 잘한다고 합니다. 옵티를 HD 현대 3호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선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용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훨씬 인력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던데요. 유로메카가 12.87%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로메카가 협동 로봇의 그 시장 파이를 서로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거래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시장에 올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을 미리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 로봇을 확인해봤는데 이번에는 방산이나 드론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방산주들 작년에 워낙 좋았죠. 주가의 흐름도 좋았지만 실적 자체, 수주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 빅4 업체들의 실적을 합쳐보니까 일단은 매출이 21조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예상치이지만 일단은 2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그 전에 2023년보다 11%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조 2,800억 원을 넘게 되면서 그 전에 2023년보다 무려 70%나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주도 좋았고 그리고 실적도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가성비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이 당선인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나토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5% 국방 지출을 스스로 해라. 이제 미국이 이런 너희들의 방산을 그리고 국방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과연 무기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 가성비가 있는 우리나라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올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AI 또 드론발 방산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AI나 드론과 접목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이다. 그러면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해 이런 방산과 AI, 드론 사업에서 M&A 시장이 크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역시 방산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해 첫날 어떻게 방산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지 방산 관련,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특히나 이제 하나 시스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달간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전 거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하나 시스템에서는 수주 계약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방산하면 LIG 넥스원인데 이게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또 LIG 넥스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드론 업체와 MOU를 또 맺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군용, 드론 이런 부분에서도 부각을 받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기업의 안티드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드론의 위협, 그 공격을 막아내는 하나의 이제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급권을 갖고 있는 스맥 역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13% 넘는 급등세.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또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려나요? 어제 대비 13%, 전거래 14% 넘는 상승세로 현재가 2,96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DTNC도 관련주예요. 예, LIG 넥스원과 연결돼서 또 안티드론 그쪽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다소 상승세는 약하지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인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작년 연말 시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그다지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12월 30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평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첫 주의 성적이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할 것 없이 92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시청 시간을 총 누적해 보니까 5억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또 한 업체, 미디어 연구소 K엔터테크라 허브라는 업체에서
과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통해서 어느 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시즌1 때 2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1조를 벌어들였는데 이런 추이를 확인을 해봤을 때 시즌2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게 1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많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주가 흐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넷플릭스 측에서는 1조 5천억 원이나 버는 것은 너무 과대평가됐다. 일단은 넷플릭스는 구독료로 수입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맞지 않다라고 좀 부인을 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시즌2가 잘 나가니까 이제 시즌3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3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일단은 넷플릭스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대는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5거래 연속 떨어지면서 오늘 2.7%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이제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정재 배우가 또 23%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최대 주주이거든요. 근데 2.5% 둘 다 최근 하한가를 맞은 그런 흐름이 있었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하한가 이후에 살짝 올랐다가 오늘 다시 고꾸라지는 흐름들 2.5%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위즈 윅 스튜디오와 덱스터와 그리고 쇼박스는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즈 윅 스튜디오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7% 넘는 상승세, 덱스터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가까운 반등, 그리고 쇼박스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기술적 수준의 반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새해 첫 거래일 종목별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파트너님께서 시장에 대한 해답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 이 시간은요, 이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2024년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올해 첫 거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미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하면서 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세로다가 마감을 한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올해 첫 거래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뉴욕 증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랠리가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단기적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조정 이후에는 그동안 상승 나왔던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 섹터로다가 이제 좀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만큼 조정 이후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뉴욕 증시에서 상승이 나오는지 그에 맞춰가지고 국내 증시 종목들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 증시의 주도주가 변화할 때 국내 증시도 이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미 증시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 싶지만 국내 증시 지난해만 봤을 때는 사실 하반기 정말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뭐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아무래도 2,500포인트 돌파 못하고서 2,400포인트까지도 지금 이탈이 살짝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오늘 오후장 혹은 최소한 내일까지는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2,300포인트까지 아쉽지만 시장의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은 조금 소폭 이제 그래도 좀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크게 뭐 이제 하락이 나온 건 아니고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이 새로 이제 맞이하는 만큼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이제 좀 정책에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런데 반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국무총리를 갖다가 이제 탄핵하자라는 소추안도 발의가 된 만큼 정치적으로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와 4차 산업 쪽에는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좀 소외된 종목, 업종 테마보다는 좀 주도 테마, 트렌드에 맞는 테마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도주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뭐 시장에서도 지수단의 강한 상승을 뭐 올해 초반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섹터별로 잘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첫 거래일 과연 어떠한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오늘은 뭐 로봇이 시장을 뭐 다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로봇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로봇 관련된 이슈는 특히나 이제 AI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에서도 로봇에 참전하겠다, 로봇 경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특히나 로봇주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로봇을 생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AI와 로봇의 결합 등을 갖다가 본인들이 좀 만들 예정이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면서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매년 2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5년 뒤에는 세계 로봇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로봇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트렌드가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 앞서서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로봇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고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라든가 4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4차 산업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그러면 한 종목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사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기세가 로봇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로봇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협동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모멘텀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인수 자회사 편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차트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 간단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20만 원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던 저항대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시세 분출과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렸던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기법에도 딱 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20만 원만 재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정고점인 24만 2천 원도 돌파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역사적 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혹시나 내일 뭐 또 추가적인 상한가라든가 가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클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 이제 단기 교육 때도 한번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의 흐름 충분히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저항대는 돌파 나왔지만 내일 혹시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10,000원 부근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10,0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업종 테마든지 대장주가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따라서 흐르는 움직임 보일 수가 있겠고 추가 상승 나오면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 관점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좀 조정 나오면은 그때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S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과 지지가 얇습니다. 단점으로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하락하려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한다 하면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CMS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관련돼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교육방에서도 매수 타점 스윙으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24,000원 부근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상장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도 좀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충분히 상승으로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3만 원까지는 단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언급해 주셨고요. CMS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로봇 관련된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확인해 볼 만한 뭐 이슈라던가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 최근에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반도체 쪽의 조정도 고환율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럼 고환율 관련된 수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고환율 관련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도 한번 이제 설명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상승을 못 나오고 있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바이오주들 하나둘씩 또 이제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도 조금은 눌리고 있는데 90만 원 위에서만 움직임 나온다라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나 내년
내년 매출이 이미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4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년 매출이 4조 원은 확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 각 이제 그 목표가 역시도 100만 원을 다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90만 원 위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대인 100만 원 부분에서는 부딪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 100만 원 수준까지 목표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9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한 번 더 꺾였다가 반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기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왜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를 갖다가 뽑았냐라고 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상승 탄력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눌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의 위치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원 단기적 저항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 만약에 내일 혹은 다음 주 중에 이번 달 중에만 10만 원 부근만 돌파, 그러니까 정확히는 10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최소한 못해도 한 12만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 상승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10만 5천 원이 단기적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만 참고하셔가지고 9만 원 위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좀 짧게라도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이 나왔던 현대중공업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선박법은 물론이고 인도에서도 상선을 갖다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국내와 협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쪽에 대장주를 갖다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현대중공업 한번 다시 지금은 조정 구간인데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변동성만 좀 주의하셔서 변동성이 나올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다 삼으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과 관련해서 그래도 고환율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세 종목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공략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거래일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네. 종목명 뭘까요? 일단 종목명은 네.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저탄소 관련된 뭐 탄소 포집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 쪽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도에 기후 대응 위기를 위해서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환경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기후 대응 관련된 뭐 탄소 저탄소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삼성 제외하고는 정책주가 항상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해당 그린케미칼 역시도 충분히 저탄소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상승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초입 단계인 만큼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당선인도 탄소 포집 기술 세액 지원을 마련하는 게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탄소 포집 규모가 2035년 10년 뒤에는 현재에서 7배 수준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주로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앞서서 이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대금을 포함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후에 6,000원 위에서 지지는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500원 저항대를 돌파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돌파 전에 계단식 상승 전에 매수 타점으로 현 위치에서도 충분히 스윙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7,5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냥 단기적으로라도 8,3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은 충분히 해당 종목으로 단기적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그린케미칼이었고요.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밴드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마일스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과거에 로마 제국은 군인들을 시켜서 건설한 도로의 1로마 마일마다 한 개의 표지석을 세웠는데 이를 밀리아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마일스톤인데요. 오늘날에도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와 방향을 새겨놓은 도로 표지판을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이정표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를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약 개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계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자주 쓰입니다.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통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각 단계가 끝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바로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은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제약회사 간의 약속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임상 1상이 성공하면 추가로 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일스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금 조달과 성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 과정뿐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후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마일스톤은 바이오 산업에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를 의미하며 성과를 측정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일스톤, 이제 이해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달성해보세요. 마켓나우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1시간 개장을 늦게 했죠. 이러면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3시간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인근 주변의 아시아 시장도 출발을 했습니다. 일제히 출발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쪽의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가 0.1%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약하게 출발을 해서 일단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상해 종합지수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는 2020년 이후에
상승으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한 해를 마무리 지었고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지난 한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상황도 상해 종합지수도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1% 가까이 1% 넘게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첫날 2%가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일단은 약보합권,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작년에 부진했던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우리 시장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공시를 통해서 투자의 힌트와 투자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자, 올해도 뭐 좋은 인사이트 공시를 통해서 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로봇주가 너무나 좋지만 방산주도 오늘 새해 첫 거래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12월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계엄 사태도 그랬고 탄핵 정국 이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방산에 대한 드라이브가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조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 올해는 어떨 거로 보세요? 예. 방산주 올해는 이제 그 좋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그 12.3 계엄 사태가 방산이랑 연결된 이유를 살펴보면 좀 근거는 좀 있습니다. 무턱대고 떨어진 건 아니고 왜냐면 방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헬기나 그 탱크를 팔려고 할 때 헬기나 탱크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내가 이 값을 쳐주고 내가 사올 만하다. 단지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 내가 헬기나 탱크나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LI 넥슨 같은 거는 천궁2,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가 수입하려고 할 때 그 금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사주니까 당신네는 뭘 사줄 거냐. 이런 반대급부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반대급부는 사실은 이제 기업 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고 수뇌부가 내가 방산을 갖다가 그 정부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사다 주자. 뭐 똑같은 거라도 사실 다른 나라 말고 여기서 사다 주자. 그런 물건이 없을까라고 알아보고. 그쵸.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하물며 사실은 최소한 방산 무기를 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해외 무기를 팔 때 미국 정부가 무기를 판매하는 대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정권 수뇌부 간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방산을 갖다가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것이 작년에 이제 수익으로 나타났는데 계엄 사태가 터졌으니까 방산 드라이브 약해지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가 계속 몇 년이 갈 건 아니고 길어 한 6개월 정도 갈 거고 그쵸. 그렇다면 그때 빠진 것 시간이 지날수록 빠진 요인이 이제 희석되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대통령 할지라도 우리나라 방산을 갖다가 계속 정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으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방산 기업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이고 취임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 유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토 회원국들은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라. 알아서 자주국방해라. 네. 아니 왜 우리가 지켜주길 바라냐 이러면서 그냥 말로만 레토릭을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수치를 막 제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GDP 대비 그 너네 국방비를 3% 이상 올려라. 그 3% 미만인 국가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나토 회원국이 된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나토 회원국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봤을 때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은 전쟁은 옛날 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푸틴이 진짜 침공을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서둘러서 폴란드가 엄청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지 맞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뭐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도 동유럽 국가들. 다 방위 산업에서 매진할 수밖에 없고 그 노르웨이나 뭐 다른 국가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두 가지 정책적 호조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9일 날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채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의 그 GDP 대비 3% 이상 방위비를 올려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각 회원국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기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이제 K 디펜스를 할 수 있는 한국 방산이 사실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우리 방산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 해외에서도 평가가 좋고 가성비나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어쨌든 방산은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 압박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한국 무기를 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방산 업체들도 이제 방산에 근데 최근에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방산업 자체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재래식 무기, 예, 뭐 예.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면 요즘에는 뭐 AI랑 로봇이랑 엮인 그런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또 드론과 관련된 예. 무기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도 투자나 M&A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올해. 그렇죠. 예, 해당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정보를 획득을 하고 네네. 그에 맞춰서 자기네 회사의 그 역량을 갖다가 집대성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꾸려가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민간 기업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제가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때가 되면 퇴근하는 분들과 네. 회사 수뇌부가 강력한 드랍을 걸어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모아놓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작년처럼 이제 그 HBM을 개발을 못해서 주가는 매출이 곤두박질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추석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다 반납하고 거기에 딱 일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한 2000년쯤인가 그때도 삼성전자가 뭐 세계 반도체 메모리 디램이 된 1위가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급의 부장급에서 이제 위에다가 저 내일 좀 이렇게 월차 좀 내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온 그 상무가 뭐라 했냐면 아기 네가 낳냐?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갈 수 없었다는 게 네. 삼성전자에 내려온 일화예요. 근데 그 정도로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일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건 우리나라 그 주인 있는 회사에서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변할 때 능동적으로 빠르게 열심히 대처하는 대응하는 것이 또 기업의 역량이다. 그런 점에서 방산도 역시 작년에 탄력을 받았으니까 탄력을 받으면 직원들도 힘이 나요. 그렇죠. 내가 일했던 회사가 사실은 자기네 회사 잘 나가고, 나는데 예. 환율을 명함 돌려도 예를 들면 현대 롯데입니다. 현대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현대 롯데이 현대차 그룹이냐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방산을 통해서 현대 롯데 많이 알려지니까 현대 롯데이 유명한 회사구나.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그렇죠. 이런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사기가 올라가고 근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사실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12.3 계엄 사태는 정말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추세가 약간 손상됐다는 건 아쉬운데 뭐 그래도 올해의 긍정적인 전망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뭐 기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이 연말에 이슈도 예. 있었어요. 방산주들에 관련된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 LIG 넥스원이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뭐 예. 방산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LIG 넥스원은 또 특별히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예, 예. 투자를 지분을 확대했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GRC라고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데 네. 한 뭐 780조 정도의 자산을 군용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것이죠. 이제 예, 자산 그렇죠. 운용 기관이죠. 이 GRC가 사실은 24년도 3월달에 네. 그때 벌써 그 LIG 넥스원이 주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신규 대주로 등재가 됐었어요. 아. 그리고 GRC가 그때도 신규 대주 등재됐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정부 자체가 네네. 어쨌건 GRC랑 싱가포르 자체 정부 자체는 별개 기관이니까 GRC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그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양대 기관을 합쳐가지고 싱가포르 자금이 싱가포르 자금이 LIG 넥스원의 지분이 10%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사실은 LIG 넥스원의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계엄 사태를 하면서 방산주가 빠지는데 그쵸. 12월 4일 날 이제 공시를 그럼 보면 다음 이제 그 매일 어떻게 거래했는지 나왔는데 네. 12월 4일 날 GRC가 LIG 넥스원에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 규정이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하면 이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가 늘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공시를 한 발생해가지고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외국에서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은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1,400원에다 투자했는데 환율이 1,450원이 됐어요. 그럼 그쵸. 앉아서 환차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희한 씨가 야 환차손 갖고는 우리는 개의치 않아.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투자할 건 아니잖아.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고 LIG 넥슨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한편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여전히 주희한 씨 입장에서는 LIG 넥슨이 유망한 기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계엄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찬스라고 생각한 게 싱가포르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매수를 해서 환차 손보다 앞으로의 수익 낼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LIG 넥스원에 그럼 어떤 점을 보고 투자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LIG 넥스원이 국내 시장에서나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이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천궁2라는 무기를 갖다가 수출하게 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천궁2는 그 중동에 처음 진출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 UAE도 진출을 해서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궁2에 좀 설명을 드리면 천궁2는 쉽게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나 야 미국 참 대단해. 그렇죠. 날라오는 외국의 미사일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격추시킨대요. 거죠. 야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바로 천궁2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있는데 왜 굳이 왜 우리 한국에 걸 썼을까요? 예, 천궁2를 가져왔느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성비입니다. 성능 비슷한데 저렴하니까. 거의 뭐 가격이 뭐 한 5분의 1, 8분의 1 가격이가지고 그렇게 싸요? 예, 예. 아, 사실은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경쟁력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최고 인력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인력을 만약에 미국의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한다면 임금을 최소 2배, 3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적게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일을 시킨 거에 따른 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은 쭉쭉 뻗어갈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드나 이제 천궁2가 사드나 패트리어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8분의 1 가격이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구입을 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똑같은 성능인데 왜 우리가 더 줘야 되느냐 이런 맥락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사우디는 두 가지 또 다른 쟁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 바이든 정부랑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예,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데 굳이 왜 너한테 왜 돈을 주냐?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이제 좋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예,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이제 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아니 굳이 그러면 패트리어트 빼고 다른 거 찾아보니까 한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괜찮네. 예. 천궁2 가격이 얼마야? 3분의 1 가격입니다. 야, 그걸 하자. 이래서 천궁2를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맥락을 다 파악한 다음에 아까 GI 씨가 올해 작년 3월에 대주주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되게 이렇게 급당 그 시장이 이렇게 요동친 네네.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늘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이런 사인을 줬습니다. 지분을 늘려서 이제 거의 1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훈풍도 전반적으로 방산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다른 요소들도 저희가 또 어떤 거 봐야 될까 올해 방산주 볼 때? 결국 이제 언제 우리나라 전국이 또 안정되느냐. 네. 안정이 돼야지 환율도 좀 멈추고. 그러니까 그쵸. 환율이 1,400, 1,500원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더 올라갈 거냐. 이거를 갖다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국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때가 되면 선거를 하고 선거하는 뒤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쵸, 예. 갑자기 12월 3일 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계엄사태 터지면서 온 나라가 뭐 사실 뭐 제가 아는 지인은 그 당시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네.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비행기표 끊어왔더니 해외에 있던 지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 너 서울에 갔다가 계엄 지금 발동됐다. 예, 서울 갔다 왔다 다시 못 나오면 어떡하느냐.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자기는 한국인이니까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위기를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쵸.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의 정서인 거고 그렇죠. 외국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놀랐다고 하니까. 예,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지 사실 추가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어떤 기관들도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할 것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근데 뭐 길어야 뭐 한 6개월 정도 아니겠어요? 벌써 이제 2025년 1월에 접어들었고 상반기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겠죠. 예, 예. 네. 그런 점을 이렇게 중요해 보시면서 적립식으로.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하기엔 너무 덩치가 크고 네. 사실은 또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그 테마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방산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은 올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해가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방산 산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돼야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뭐 세계 정세를 다 봐야겠네요. 방산 투자 잘하려면.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한번 봤고 이제는 바이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이오도 좀 볼게요. 바이오 관련해서도 한올바이오파마를 오늘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예.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늘렸어요. 예. 이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사인 아닙니까? 굉장히 사인이고요. 그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전부터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 정책에 동의하진 않지만은 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네. 내가 낸 그 국민연금을 갖고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지 나도 잘 살고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면은 그럼 우리는 해외 투자 우리도 같이 해외 투자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지금 국민연금의 정책을 논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 바이오 파마에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지분율 10% 넘겼습니다. 아, 넘었나요? 예, 그 지분 10% 넘겼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차트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아까 말한 GIC도 마찬가지고 네. AI로 이제 자금을 집행했을 때 그걸 포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 10%가 왜 중요하냐면은 5에서 10%까지는 대주주가 많이 있는데 10%가 넘어가면은 그 공개해야 될 정보가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10% 넘기게 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미 9.9%까지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투자해서 10%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적어도 25년 상반기 6개월 내에 중요한 수익률 창수가 난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그 지분 투자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10%를 지분을 넘기게 되면 뭐 매매할 때마다 공시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의 최대주는 대웅제약입니다. 아, 예. 그래서 대웅제약이 몇 년 전 한올 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고 같은 제약사니까 누구보다도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쟁력이 실체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바이오주나 이 제약사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들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꼬꾸라지고 어느 날 임상이 실패해버려요. 실패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난감하거든요. 네. 그 용어도 너무 전문적인데. 소송 걸렸다 그러고. 예. 근데 이 대웅제약이라는 자기가 제약사의 전문가가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 인수했다는 것은 한올 바이오파마의 보통 이게 파이프라인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하나 안심이 되는 요소고 두 번째 뭐냐면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그 질환제가 자기 면역 질환제라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상일 때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면역 기능이 활발해져 가지고 사실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 체내에. 근데 우리 자기 면역이 이제 그 암세포를 죽여 가지고 그쵸, 그쵸. 예. 우리가 그걸 모르는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과도해져 가지고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를 갖다 공격하는 공격하는 경우 거. 그게 자기 면역 질환인데 그쵸. 이걸 갖다 치료하는 데서 그 한올 바이오파마가 세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 몇 가지를 갖다가 스위스 기업 그 기술 이전에 로이반트 인수래요. 로이반트. 그다음 로이반트는 그걸 갖고 또 미국에 있는 자기네 계열사에다가 이뮤노반트에다가 이거 갖고 미국에서 임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랑 이뮤노반트랑 주가 동향을 보면은 완전히 동조하겠네요. 비슷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떨어지면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도 같이 떨어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년 동안의 양사의 차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에 기술 이전을 했고 이뮤노반트가 지금 기술 이전 받은 거 가지고 임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뮤노반트가 기술 임상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보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네. 같은 기술 이전을 한 걸 가지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중국에서 이미 작년 그 상반기에 임상을 다 끝냈어요. 아, 중국에서요? 예, 임상이 다 끝났고 지표가 좋았어요. 네네. 지표가 좋았으니까 임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너 약품 판매할 수 있어라고 허가를 해준 건 아니고 보통상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쵸. 작년 상반기였으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면 품목 허가 나올 것이다. 시판허가 나올 것이다. 아. 라고 이미 예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중국에서만 이게 판매를 해도 한올 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쵸, 모멘텀이 시장이 생긴다. 크니까. 예.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한양행의 어떤 참고 자료 유한양행을 복귀해 봐야 된다. 아, 예. 유한양이 작년 렉나자라는 그 신약이 나오면서 주가 엄청 뛰었죠. 70% 그쵸, 이상 그쵸, 수익이 예. 났는데 사실은 그것은 예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렉나자가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이미 받았었어요. 받았었죠. 예, 2년 전에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FDA도 통과자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중국이 미국 FDA나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국인데 임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으로 연계돼서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쪽에서의 이 임상을 받은 거, 중국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받은 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미국 FDA 쪽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을 뭐 국민연금에서는 거기에 조금 거기에 봤다고 봐야겠죠. 그것의 가능성을 좀 봤다라고 예.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한올 바이오파마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늘렸습니다. 10% 넘게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의 힘을 받아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에서도 하나 관련된 중요한 공시를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해 첫날 첫 거래일부터 아주 좋은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니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첫 거래일 미국 증시 특징주 버크셔 해서웨이 B, 일본 증시 특징주 키엔스, 한국 증시 특징주 하이젠 R&M입니다. 자, 다우존스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랑 시간이 좀 틀리지만 자,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 지수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가야 할 시점인데 하필이면 미국 증시 조정에 또 걸렸네요. 자, 참 어렵죠. 우리나라는 따라가기도 느린데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간 것 같죠? 이러면 또 우리나라는 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이 어려워요. 자, 어떻게 될런지는 뭐 보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혼자 막 갑자기 막 호 오르고 이런 일은 거의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켜보셨지만 완전히 괴리가 벌어져가지고 디커플링이 심화됐잖아요. 근데 또 이제 내려갈 때는 아주 저희 커플링이 잘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언제 벗어날지 사실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혼자 뭐 내수 시장이 커가지고 우리나라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동성이 또 심해서 뭐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다 짊어지고 그거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으면 국장도 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힘들어한다면 사실은 정말 괴로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 전부터가 틀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조정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힘들겠다. 그렇죠? 앞으로 조금 몇 주 동안도 힘들겠다. 자, 지금 미국 시장 다우존스 보면 일단 완연한 조정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개수로 봐도 음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와, 이게 이제 몇 개가 떨어졌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11일 연속 음봉이 떨어졌던 날도 있었네요. 이렇게. 그렇죠? 거의 2주 연속 음봉이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 지금 주저앉는 모습이고요.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61선과 120선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전에는 이제 61선의 지지를 항상 받았는데 지금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었죠. 그렇죠? 이제 단계가 61선 지지를 받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120선이 깨지게 되면 이제 또 밑에 뭐 241선이나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미 이게 헤드 앤 숄더잖아요. 이게 어깨와 어깨 그리고 머리. 거기다가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한쪽 어깨가 낮아지는 이제 조정. 이렇게 되면 조정이 깊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되돌리려면 이제 다시 한번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동평균선들이 깨지면 불리한 게 위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저항을 또 이겨내야 된다는. 조금 이제 다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우가 골치 아프면 우리나라는 골치가 한 두세 배 아프겠죠. 자, 나스닥으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두 개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다우랑 S&P 500보다. 자, 모습도 이제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이 지금 쌍봉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다우는 이제 121선까지 갔잖아요. 나스닥은 아직 61선 위에 있으니까 뭐 다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지지력에서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지금 61선에 딱 걸쳐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다우가 제일 안 좋고 다우는 이제 121선의 지지까지 지금 확인하는 흐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 위에 조금 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S&P 500은 61선을 살짝 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다우가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 레벨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조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같은 사실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 수렴이 길어지고 있죠. 자, 이게 어디로 탈출될까? 이것도 혼자는 못 가요. 다우, 나스닥, S&P 500이 만약에 밑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이게 수렴형이 이제 또 아래로 가버리는.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서 모든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었죠. 거의 한 곳으로. 결국 이 유착된 부분이 이제 곧 확산이 될 텐데 이게 다우, S&P 500, 나스닥이 만약 무너지면 이게 밑으로 확산이 돼버리는 4,900을 깨게 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3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지금 이제 좀 한풀 꺾였죠.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 하락갭을 두 번 맞고, 그쵸? 지금 약간 그 부분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 하락갭, 두 번째 하락갭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올려쳤던 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지금 밑바닥에 이제 이 고점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와 이 지금 19,800 이하에 있는 이 지지선 요 사이에 이제 박스권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증시들이 다 일단은 단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흥국은 지금 브라질이 밑바닥을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방 경직이 아니라 위에서 강하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 그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밑이 경직이 된 게 아니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세게 못하면 힘이 에너지가 약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급락, 장대 음봉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상황이 신흥국이 더욱더 좋지가 않죠. 자, 인도도 지금 여기서 조금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떨어졌다가 약한 반등은 이건 하방 경직이 아닙니다.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 이제 하방 경직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흐름을 무시한 얘기이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횡보하는 것은 다시 재차 급락의 가능성이 높다. 저것도 2024년도 11월 달 저점 테스트를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해도 결국에는 좀 밑으로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61선에 단 모습이죠. 자, 상해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렴형이 또 아래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지금 밑으로 일단 꺾였죠. 자, 이게 수렴형이 위로 꺾일 수도 있고 밑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밑을 선택했어요. 일단 61선이 붕괴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은 흐름이죠. 자, 우리나라가 점점 암울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가장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니케이는 지금 4만을 돌파해놓고 39,894로 조금 밀렸는데 자, 니케이는 상황이 좋아요. 일단 박스권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장대 음봉이 좀 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위로 만약에 치솟아서 4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드디어 작년 10월 달부터 이어오던 그 4만 지수대를 탈환하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니케이보단 약해서 지금 밑으로 지금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얘는 박스권 중단 정도에 있죠. 네, 아직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지수들이 니케이 빼고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혼자 무슨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미국 지수랑 유럽 지수 그리고 아시아의 뭐 대만, 중국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9일 날 2360 저거를 지금 다시 한번 두들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헤드앤숄더가 이게 거꾸로 되어 역 헤드앤숄더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인데 이게 거꾸로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또 낮아져 있죠. 지금 굉장히 위에서 압박이 상당히 심한 그 위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밑으로 다시 한번 개파락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또 저점 테스트를 가야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아직 불안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위로 돌려 세웠지만 그렇다고 코스닥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지수가 다 하락을 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이 모습이 망가지면서 다시 쌍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라갈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조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7.54를 찍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이격 조정을 하려고 음봉이 내려와서 잠깐 우리나라 증시들이 상승을 한 건데 문제는 상승세가 워낙 세잖아요. 지금 결국 이격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 11선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렇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계속 11선 지지거든요. 이제 11선이 또 올라오고 있죠. 이격 조정이 끝나면 여기서 또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수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안정됐던 유가마저 지금 바닥을 1, 2, 3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점들을 하나씩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74달러가 지금 눈앞에 왔거든요. 자, 이 하락갭이 여기가 있는데 이 하락갭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유가가 의외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지금 안정될 줄 알았더니만, 그렇죠? 전쟁도 조금 이제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마무리 분위기로 트럼프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트럼프가 베이비들을 베이비로 막 시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이 막 뜨겁고 이럴 때보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불안해요. 지금 고유가까지 뜰 것 같아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끊이지 않고 있죠. 오늘도 1,000억 원을 팔고 있는데 11시 3분에 지금 1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누적이 됐겠죠. 외국인은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었던 상태였고 11시에 2,360억을 개인이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1,500억을 팔고 있네요. 자, 금융투자에 뭐 다 몰려있긴 합니다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또 3일 연속 순매도죠. 그 전에 12월 26일 산 거 겨우 190억 사가지고 이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흐름이고요. 자, 외국인이 지금 팔고 개인의 매수.
거기다가 기관까지 파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네,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가 올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B, JP 모건 체이스. 금융주와 굉장히 안정적인 워렌 버핏이 운영한 회사, 요것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3.25, 엔비디아 2.33. 여러분들이 서학개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위주로 빠졌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미쯔비시, 여기도 금융주가 올랐고요. 키엔스, 그 다음에 NTT 도코모 이렇게 3개만 플러스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B죠. 미국 특징주인데, 자, 지금 워렌 버핏이 또 지금 저기 베리사인이라는 주식을 추가 매입을 해서 원래 10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분을 확대해서 지금 최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이 연말에 들려왔고, 결국 현금을 다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로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황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는 지금 역시 이 밑에 21선, 61선 아래로 지금 가는 흐름이죠. 자, 이게 좀 이것도 지금 불안하죠. 61선을 항상 타고 가고 있다가 61선이 여기서 깨졌습니다. 바로 되돌려서 했지만 또 장대 연봉을 맞고 밑으로 왔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61선 아래에서 놀고 있죠. 61선 위에서 놀고 있던 오랫동안의 흐름이 지금 2014년부터 그렇죠. 2014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61선 위에 있었는데 60개월선 위에 이게 지금 깨지는 흐름이 좀 불안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링더스타인은 아직 간척에 살아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는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강한 이유가 이 도요타가 살아난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니케이가 가장 좋고요. 대만의 TSMC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TSMC는 가권 지수가 안 좋은 거 보니 TSMC 혼자만 하드캐리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특징주입니다. 키엔스 아까 전에 나왔는데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죠. 키엔스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50%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 50%, 57, 54 유지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는 기업이고, 자, 이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괴물 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영업이익률 55%, 연평균 성장률 10%. 이게 무슨 바이오 기업이나 엔터 기업이 아니거든요. 공장 자동화 및 검사 장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주가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고 7만 엔 근처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주 탄탄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로봇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상한가가 3개 나왔어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아침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 갔고, 지금 몇 분 전에 하이젠 R&M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레인보 로보틱스가 1등이죠. 그런데 SBB테크랑 하이젠 R&M은 이 로봇 기자재예요. 부품.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고요. 밑에 클로봇부터 SPG까지 쫙 있습니다. 역시 에브리봇 같은 이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청소용 로봇이 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젠 R&M을 보겠습니다. 자, 로봇 액추에이터 요걸 만드는 업체인데, 관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바로 2008년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산업용 모터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게 LG전자의 모터 사업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하이젠 R&M이 된 거거든요. 오티스가 세계 엘리베이터 1위 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여와가지고 로봇 액추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좀 안 좋습니다. 매출액 0.9% 감소했고요. 작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무려 87.2, 당기순이익은 91.2나 감소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포함하여 그 전날에도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가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SBB테크랑 지금 하이젠 R&M까지 이 로봇 부품 회사가 2개가, 감속기랑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2개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SBB테크랑 이 하이젠 R&M으로 로봇 부품 회사로 전이 되는 저런 흐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조선주랑 로봇주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쾌걸조로 같은 이런 닉네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쾌걸조로는 항상 언제 등장합니까? 항상 위기에 등장하는 법이지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 유럽에서요, 이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 증권사가 NH투자증권이었는데 여기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걸 보니까 유럽의 그 규제안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해가 좀 밝았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네. 일단 유럽연합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올해에는 그 규제 완화 환경을 위해서 CO2 규제를 좀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그러게요. 어떻게 봤는지 그게 뭐 증권사 보고서로도 나오고 예, 예. 또 모 신문에서는 이걸 예. 뭐 어느 정도 또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럽 연합이 내년 시행할 예정인 CO2 배출량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내가 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예, 애를 썼어요. 예, 예. 근데 그 기사 안에서도 그 근거가 없고 가령 뭐 누가 이런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거나 하는 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가 일단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유럽 연합의 그 CO2 배출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대기 환경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CO2 배출량을 갖다가 줄이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부터는 21년에 한 15% 정도 CO2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거고. 예. 두 번째 이제 규제는 뭐냐? 2035년에 내연차를 갖다가 완전히 판매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금 더 근데 강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뭐 이탈리아가 여기에 반대를 한다, 뭐 네. 등등등등.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가들. 그다음에 정당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갖다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규제가 세지는 거니까. 예. 이게 일단은 어떤 반발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가 어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봤는데 EU 집행위원들과 위원장은 위 규제 완화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엔 위원장은 올 1월에 자동차 회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략적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AI와 자율주행제 같은 데이터 중심의 혁신. 다른 말로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자율주행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섹터의 탈탄소화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니들 탈탄소화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논의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히는 전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관한 공식 미팅. 이게 원래 26년에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일부에서는 25년으로 땡겨서 올해 땡겨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집행위에서는 26년에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왜 25년 땡기냐는 식으로 전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그 규제안이 수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량을 갖다가 줄인다는 걸 갖다가 만약에 집행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탄소 감축 목표 자체를 갖다가 다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존 주장을 번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에너지 분야는 가만히 있을 거냐? 농업 분야는 또 가만히 있을 거냐는 얘기죠. 왜 자동차 회사들한테만 그 CO2 배출량 그 규제 완화를 해줘. 우리도 해줘 이라고 이게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 뻔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EU는 지난 20년간 탈탄소 구조로의 어떤 전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투자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EU 집행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의 입장은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에 대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갖다가 전혀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EU의 이해관계를 봐도 그동안 뭐 프레임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건
맥을 잘못 짚은 거라는 딱 인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언론들에서는 계속 2035년 뭐 이탈리아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정당의 주장들 아니면 일부 자동차의 주장들을 갖다 내어서 그게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자꾸 어떻게 보면 좀 호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EU 집행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왜곡되고 과장된. 그러니까 결국 이건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 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이거 예.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예. 전기차 캐즈민 상황에서 예. 사실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앤디 팔머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전 에스틴 마틴 CEO인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2010년 닛산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닛산 당시에 그 리프라는 전기차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양산 전기차는 처음입니다. 이게 테슬라보다 오히려 앞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닛산이요? 예, 예. 닛산 리프라고요. 그게 전기차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게 좀 의아하죠. 그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올해에도 고성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각각 한 17%, 그 다음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25%를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니까 올해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앤디 팔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해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다가 지연시키면 더 오랜 기간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은 시장을 발전시키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중요한 포인트가 당연하죠. 되거든요. 예. 이게 이분이 두 회사의 예를 들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다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토요타가 그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초창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중국 시장에서 그 유럽의 완성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일본의 완성차 부사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전기차에 자꾸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닛산도 전도 유망했던 전기차 라인업과 10년간 앞섰던 전기차 기술을 낭비하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이 사람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머뭇거릴수록 사실 중국 전기차의 기술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벌어질지 좁혀지지는 않겠죠. 그동안 중국 전기차는 싼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자체를 갖다가 장악을 해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중국의 어떤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는 사실 100년 이상 앞서고 있는 유럽의 완성차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 한국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도저히.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을 해버린 거잖아요. 전기차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뭐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어떤 우위, 리더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장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 가령 뭐 유럽의 전기차 회사라든지 일본의 완성차 업체라든지 한국의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에 목매서 그 전기차 전환을 늦게 하면 늦게 그렇네요. 할수록 예. 사실은 중국차와의 어떤 중국 전기차와의 격차는 그다음에 경쟁력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사실 뭐 올해는 전기차 시장이 캐증을 가는 원년이 될 거고 그 성장률이 그 다시 회복되는 해가 될 텐데 이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2 규제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 그걸 완화할 기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그 규제가 강화되는 CO2 규제를 갖다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의 어떤 생산 뭐 이런 걸 갖다 늘리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유럽 EV 수요 전망치를 보시면은 이 24년도에 주춤했잖아요. 네네. 이게 캐즘 때문에. 저기 근데 전기차 25년부터 수요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약간 평탄했지 않습니까? 기울기 자체가. 근데 그게 25년부터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특히 유럽이 이제 제일 전기차 확산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빨랐던 데인데 네. 그게 작년도에 주춤주춤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우상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이제 유럽, 미국 시장의 그 성장률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네네네. 예. 이게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기차 전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주춤했던 전기차 전환이 올해부터 다시 그 성장세를 받아서 네.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북미 지역 역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표에서도 봤던 것처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35만 대 정도를 갖다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작년도에 비교적 성장률이 좀 주춤했던 게 올해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듣고 보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네네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네. 전기차를 공략해야지. 이거 잠시 물론 뭐 하이브리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다가 중국은 계속 시장 점유율을 먹을 거고 그걸 어떻게 뒤따라가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니까 또 일리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정면 돌파, 전기차 캐즘을 뚫을 그런 이제 묘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역시 전공법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니 해도 평론가님 사실 잘 만들면 네. 잘 만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네. 예,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이게 기아 EV3가 대표적인 예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출시되고 나서는 굉장히 인기였다가 어쨌든 뭐 쭉 꾸준하게 그 어떤 수요량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가 뭐 그렇게 완성차라고 얘기되죠. 사실 전기차라기보다는 자동차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수요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기아 EV3가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녹색 그림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에요. 어우, 이 8월에서 네. 11월 달까지 거의 2만 5천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판매의 거의 2배 이상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야. 국내 판매되는 숫자는 보면은 여기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8월 달에 4천 대, 그 다음에 9월 달에 2천 대, 10월 달에 2,100대, 그 다음에 2,200대.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뭐 팍팍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수출이 잘하네요. 근데 유럽 수출은 8월 달에 1,420대, 9월 달에 지금 6,158대, 10월 달에 한 8,000대, 그 다음에 11월 달에 9,000대가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게 1년 동안에 그 기아 측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건 한 6만 대 정도예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6만 대를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유럽에서 이게 좋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EV3는 사실은 북미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럽용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간 맞춤형으로. 예,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를 갖다가 뭐 선호하는 국가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상품성,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게 뭐 그 저가잖아요. 뭐 완전히 저가는 아니지만 완전히 저가 전기차는 아니지만은 뭐 중저가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 유럽의 어떤 그 시장을 공략에 그 마케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출이 이게 굉장히 우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는 상품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또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대폭 높였잖아요. 반사이. 예, 기존의 10%에서 17.8%에서 45.3%까지.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에 따라서 이렇게 관세를 대폭 늘린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으로의 어떤 EV3 수출을 갖다가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아는 내년부터는 사실 EV3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옌청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옌청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남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겠죠. 그리고 국내 생산 물량은 사실은 유럽 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옌청 공장을 갖다가 그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사실은 이거보다 그 기아 EV3보다 더 싼, 그다음에 더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하겠죠. 네, 저가형. 네, 저가형. 그게 이제 EV2. EV2도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격정지가 되잖아요. 네. 가령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르노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단 경쟁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EV3라든지 EV2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IRA 같은 경우 걱정이 많았잖아요. 뭐 보조금이 축소될 거다 뭐 했죠. 근데 올 1월 1일로 결정이 됐어요. 현대기아차 거기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플란트 조지아 공장 7,500달러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아 EV6, 뭐 EV9, 그다음에 아이오닉 5 현대의 아이오닉 9 등등, GV70, GV80 등등이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 뭐 이게 지금 이제 받았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걸 갖다 축소 안 한다는 보장은 없죠. 시도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걸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바이든이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말뚝을 탁 하고 박았잖아요. 그 예산안을 갖다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이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북미 시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우려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유럽 시장에도 저게 잘 팔리고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만들면은 예. 사실 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품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도 엄청난 많은 상들을 받았죠. 북미 지역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품성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거기에 이제 가격까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사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기차를 잘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강화해야지 전공법으로 가야지 이런 또 해법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잠시 앞서서 중국 얘기가 나왔지만 그 중국 최대의 전기차 비아디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작년에 판매량의 40% 이상 치솟으면서 네네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판매 실적을 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예. 공세가 네. 우리나라를 좀 피말리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 걔네들이 타겟으로 하는 데랑은 약간 좀 이 결이 다르겠죠. 우리도 이제 세그멘트를 늘려가야 될 필요는 있겠죠. 가령 그게 뭐 저가 올해 전기차라든지. 대전망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더라고요. 예, 중국 전기차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LFP를 갖다가 사용하는 우리 네.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중국산 전기차가 사실은 그 전 세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장악을 한다. 뭐 지금의 이제 활약상은 굉장히 눈부시지만은 뭐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어떤 대항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이브리드에 목을 매면서 완성차들이 전기차 전환을 갖다면 늦추면 늦출수록 사실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는 전부 다 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독식하게 되는 아주 장벽을 높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뭐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또 품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동차 품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싹쓸이하는 형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앤디 팔머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에다가 목을 매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갖다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환이 뭐 1년이 늦으면 늦을수록 아니면 늦으면 늦을수록 사실은 중국차한테 점점 밀리면서 그게 뭐 그 고사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승승장구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건데 그런 전략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당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앞으로의 그 자동차의 갈 길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거의 뭐 자동차가 로봇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연기관차로는 그걸 갖다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자신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라고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기차 전환을 약간 늦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리 이제 또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던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거에 사실은 자신들 스스로 재발등을 찍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2025년 사실 주력 산업이 뭐 반도체, 2차 전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근데 기회와 또 위기가 이제 공존하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많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외국인들이 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주식을 또 옥석가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올해는 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 캐즘을 완전히 깨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년이 되길 꼭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 예. 주춤주춤했던 뭐 수출도 잘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예, K 그 국가 경쟁력을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좀 끌어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팩트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이 기사를 보고 그럼요.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도 또 네네네.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때가 기회다라는 부분도 전략 삼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우리 주력 산업 2차 전지 관련 산업 말씀드렸고요. 윤석전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대주제로 트럼프 2.0 시대를 꼽고 앞으로의 산업을 전망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트럼프가 갖고 싶어하는 기업, 갖고 싶어하는 산업군,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우주산업,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 세 번째로 AI, 네 번째로 반도체 다 관련되죠. 거기에 나아가서 전반적인 전기차, 전반적인 배터리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미국 내 전기차,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또 기회가 있겠죠. 이런 영역들에 상당한 자금이 쏠리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정부는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정부 효율성위원회 GEC 같은 경우도 연방정부 예산을 가급적 그쪽 산업으로 많이 배정할 것이고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해당 산업의 산업적 기회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바이든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또 온실가스 저감, 또 ESG 경영 이런 친환경적 접근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 또 친환경적 접근을 배제시켜야 미국 내의 밸류체인을 완성시켜요. 지는 산업은 역시 친환경적 접근,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테슬라는 뭐 지지를 받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되는 보조금 축소의 영향을 일단 받는 거죠. 이게 탄소 중립적 움직임을 점차 철회해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겠죠. 미국 수출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국면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있어서 수출 가격 매력도가 낮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매력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겨낼까? 방법은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더 차별화된 품질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그런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내년에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리더십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오너들이 경영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그 밖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세, 4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에서 좀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잘 나가던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칩스법이라고 하죠. 그 법안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밸류업 정책은 2024년도 윤 대통령, 윤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밸류업 정책들 덕분에 2024년도 뭐 국내 금융 섹터들이 한번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던 회사였지만, 이런 그 뭐 대주주 간의 그런 그 경영권 분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경쟁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였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어떻게 보면 밸류업 정책보다도 뭐 적대적 M&A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자연스러운 그런 저평가 해소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정책들이 주요 변수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철저한 분석과 대비로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전망한 2025년 코스피 지수 상단 평균은 2,872포인트, 하단 평균은 2,344포인트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증시는 2024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중국의 정책 변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당장 해소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출 여건이 악화해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마저 둔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일단 뭐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그 2025년도 GDP 성장률 시장의 컨센서스가 1.8%인데 이게 개선되기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 이익도 올해보다 좀 감익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게 되면 동아시아 나라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요. 관건은 미국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시장이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엔 상승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본격적인 상승은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트리거는 한국의 하반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시점에 미국의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 등의 글로벌리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서치 센터장 대다수는 지금을 국내 주식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 상장지수 펀드 등으로 투자처를 다각화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으로도 자산을 배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내년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는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공지능과 엔터주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큰 탓에 지수를 전망하기보단 각 기업 펀더멘털을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오늘 장은 금리 부담 때문에 IT와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 해운, 방산, 이 산업재 섹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산업재의 괜찮은 출발, 이렇게 올 한해 좀 웃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생기네요. 네. 자, 일단은 뭐 환율이 1,466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뭐 눈에 띄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외국인과 환율의 움직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 앞서서도 산업 전망 투자 전략 알려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또 안전자산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올 한 해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마켓나우 2부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